균형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현재의 언론 상황에서 저희 경기신문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과 취재 연대를 구성하고 오로지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모 방송에서 역사적 책무가 오면 피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선 출마의 의지를 살짝 보이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포액트의 대표 기자이며 저희 연대 취재진의 재간둥이 역할을 맡고 계신 허재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경기신문의 편집국장이자 기자계의 유재석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김대웅 기자 나오셨습니다. 유재석이 되고픈 김대웅 기자입니다. 먼저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가 함께 기획한 토크 프로그램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첫 바다로 참여해주신 우리 이광재 의원님과 허재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앞서서 이광재 의원님의 간략한 프로필을 정말 간략하게 우리 허재현 기자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년생이신데 동안이시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셔서 18대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다음에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셨고 민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 갑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현재는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시네요. K-뉴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집중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이후에 다음 점프를 위해서 만든 게 K-뉴딜 디지털과 그린, 사회 안전 이 세 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래 전략이죠. 아유, 프로필이 너무 진짜 깔끔하고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는데요. 왜 정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의원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나는데 노력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나라의 운명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게 제 두 번째인데 이걸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랑 나랑 이제 부잣집에 텔레비전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부잣집에서 우리가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여름이 지나면서 왜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는가? 뭔가 인간이 노력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역사책을 보게 되니까 임진왜란 때도 힘들게 살고 정유재란, 병자호란, 우리가 한일합방, 그 다음에 6.25 전쟁 이 역사를 한번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게 저의 그래서 생각이죠. 특히 청년들이 기회 평등의 박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내가 더 못 살게 될 것을 우려한 첫 세대가 아닌가. 맞습니다. 청년들이 맞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참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우리는 사실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는 학교 성적이 나빠도 몇 개 회사씩 취직되는 이 성장의 시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인가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막막한 얘기가 내가 이거 서울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집을 하나 살 수 있을까라는 결국은 집을 못 사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코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마저 기회가 없으면 주말에 연금 복권 사는 거잖아요. 개인의 운명과 이제 나라의 운명을 좀 받고 싶다는 뜻을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선 출마로 무게추가 90% 이상은 기울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속 시원하게.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제 그냥 K-팝이고 뭐 K-무비고 이걸 넘어가지고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는 새로운 우리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이 시기에 뭔가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나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요. 오지 않았겠죠. 저도 더 때가 되면 결단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결단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치러졌습니다. 아마 이제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당대표랑 최고위원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답변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은데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김용민 초선 의원이 최고 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여튼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 둘의 원인 혹시 좀 분석하신 게 있으세요? 이번에 좀 호남의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호중 대표가 친문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균형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 있는 젊은 우리 김용민 의원을 1등을 시켜주는 또 그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당심은 뭐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민심이 반영된 이번 선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건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 백신 문제하고 반도체 문제. 그래서 주로 민생 과제를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 과제를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민생 문제와 개혁 과제가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난 그런 면에서 밸런스가 있었다라고 보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그 개혁 과제 부분이 보다 국민들에게 동감과 수용성이 높은 그런 추진이 일어나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끝난 또 재보궐선거 결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긴 상황인데 이제 이광재 의원님이 보는 결론과 어떻게 하면 또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결론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국민은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고 유능하냐? 더 유능해져라 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충무시장에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한 70 넘으신 분이신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선거 때가 되면 희망이 있으면 선거를 하고 또 실망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선거에 또 실망하고 뭐 선거가 이러냐. 도대체 정치인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 언론인은 좋은 기사 교수님은 논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은 도대체 뭘로 평가를 받냐. 이제는 국민 행복 지수를 만들자. 일자리가 있냐 없냐, 소득이 있냐, 집, 교육, 돌봄, 의료, 문화 이걸 전부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하는 세상을 만들면 정치인들은 마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전 세계 대학 평가하게 되면은 그 평가 지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럼 정치인이 이제 싸움을 안 하고 이제 기록 경쟁 시대가 오겠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화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많이 등을 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 계속 뭐 종부세 완화 이야기 조금씩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지 의아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이제 우리 목표라고 보면요. 저는 1가구 1주택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종부세 부분에서는 과세 이연이나 이런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를 팔고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세제를 강하게 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보다 광범위한 저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LH 사건 처음에 터졌을 때 그렇게 이제 뭐 국민들 민심 잡겠다고 뭐 이렇게 뭐 보도자료도 뿌리고 뭐 했지만 정작 지금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나 대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문제예요. 충분히 지금 쟁점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단이 필요할 때 저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자. 이게 국민투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백만 명 충분한 우리 휴대폰으로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의견을 가지면 많은 국민들이 내가 거기 참여했었다 정책에 그렇게 해야만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저도 좀 요즘 불만인 게 있는데 사실 저 언론인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그 180석 가까이 이제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줬잖아요. 그건 좀 제대로 잘해보라라고 큰 힘을 준 건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큰 힘을 국민들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공수처 하나를 만든 건 저는 성과라고 보고요. 공수처. 대단한 성과죠. 공수처라는 큰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도로 정착할 걸 더 해나가야죠. 개혁팀을 좀 안정적으로 짜서 좀 단일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진화하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낼 거라고 봅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최근에 뭐 그런 취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왜 하신 얘기예요? 저는 조국 교수가 이제 법률 여부는 이제 8월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지만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았다.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다. 그러면 두 가지 숙제를 줬다는 거죠. 하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조국 교수가 옳다 그러다 이 문제를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남긴 교훈. 반드시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인권이 존중받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두 가지 과제를 우리가 앞으로의 과제를 해나가자.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계시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신복지라는 이제 복지 정책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은 분배 성장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저는 이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그러니까 65살에 정년하고 나면 100살을 살면 35년 동안 뭘 먹고 살죠. 심각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의 그 신복지 체제는 나는 충분히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 부분은 우리가 진작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도입해볼 전 국민 다는 저는 반대하는 편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100명 중에 20명을 현재 부양하고 있는데 10년 뒤엔 40명을 부양합니다. 뭔가 성장이나 새로운 강력한 성장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주로 많은 복지 문제가 있지 어떻게 혁신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기술 경쟁을 반드시 이뤄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 특히 이 플랫폼 경제는 선발주자는 성공하지만 후발주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장 드라이브도 또한 강력히 걸자. 나경원 그분이 결혼하면 1억 준다고 그러고 돈을 쓰는 거는 쉬워요. 돈을 버는 게 어렵지. 정말 집중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선심 쓰듯이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체제 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을 잃게 된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조금 제가 10년 만에 여의도에 와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담론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민주당의 지금 가장 약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워낙 또 그런 부분이 좀 쌓였다고 보죠. 잘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낙연 대표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실망했던 게 바로 그 새해 벽두부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면론부터 들고 나왔단 말이죠. 대단히 사실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나오기까지 여시제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이 또 이제 거기 이제 창립 멤버시잖아요.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언비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을 저희가 사면을 했는데 광주에 와서 재판에서 보여진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저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국민들이 통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성을 해야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무현이 옳았다라는 책 발간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옳다고? 노무현 대통령 연설 기억나시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우리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게 사실 정의로운 사회고 공정사회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낸 숙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꿈이. 또 하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소위 기술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디지털, 기술. 저희가 컨설팅을 했을 때 디지털 경제 리더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때 컨설팅 결과였는데 그게 2002년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디지털 시대가 온 거죠. 세 번째로는 국토 균형 발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72회를 국토 균형 발전 회의를 주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혁신도시가 생겼는데 지금 이미 수도권의 51%가 넘은 거죠. 이 지방 이대로 두면 지방대학, 지방 큰일 납니다. 이걸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를 돌파해 나가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말쯤에 이제 대연정
제안하시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광재 우리 의원님이 여러 자리에서 역시 또한 이제 협치, 연정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던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당시로는 야당이 강했을 때니까 우리가 그 협치라는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고 지금은 18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블록 자체가 자기 힘을 밀고 나갈 때니까 정치 환경은 다른 거죠. 사실 요즘 그 가상화폐 이런 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거 가면 안 된다. 이런데 우리 찬성의 입장이시잖아요, 의원님은. 근데 이거는 표심 잡기다. 저는 그 AI하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습니다. 웹툰이나 웹드라마나 컨텐츠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래의 일자리고 산업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다만 이 코인이라는 거래가 투기적 속성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펌핑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원금을 보장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수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미국의 JP 모건도 사기다고 했다가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일본, 미국은 코인을 그렇게 많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종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주식시장에 이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장점 단점이 뭐다 이렇게 하듯이 시장을 투명하게 해달라.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어른들이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서로 배워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죠.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듣게 돼서 반가웠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의원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도 굉장히 많이 이번 기회에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출마 선언은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져봐 봅니다. 아무래도 봉화마을 다녀오신 뒤로 저는 하시지 않을까. 그때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오로지 국민과 우리 젊은 세대들의 희망, 꿈 그런 거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느낀 것만으로 저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웠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경기신문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생했습니다.